첫 번째 잡힌 사건으로 검사 구형 3년을 받았지만 카찰로는 초범이라 1년 6월에 집유 3년을 선고받은 덩어리. 그래도 200시간이라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봉사시간 채우는데 꽤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병합하지 않아 각계 재판을 받게 된 두 번째 사건. 덜덜 떨며 공황장애 약도 먹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바로 직전에 집유를 받아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녀석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었죠.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재판에서 1년 6월에 집유 3년을 선고받았는데 왜 두 번째 재판에서 1년밖에 선고를 안 했느냐며 성토하셨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설명드렸었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경합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경합범이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재차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말하는 건데 이게 딱 덩어리에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덩어리가 첫 번째 재판에서 1년 6월에 집유 3년을 선고받고 나서 재판 이후에 또 하다가 잡혔다면 1년 6월을 깔고 플러스 N년이 되는 건데 첫 번째 재판 선고받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해야 할 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대와 달리 실형 1년만 나온 겁니다. 그리고 1년 6월에 집유 3년은 유지가 돼요. 출소 후에도 집유 기간 중 또 범행을 하게 되면 살지 않았던 1년 6월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덩어리는 진짜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저도 이번 사건으로 법 지식 하나 배우게 됐네요. 암튼 녀석은 구속되고 5일 후 항소를 했고 약 2달 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정으로 가봅시다. 덩어리 구형 공판이 열리기 전 항소심 선고 받는 사람들인데 죄명 라인업 보십시오. 협박, 사기, 스토킹, 추행, 상해, 카찰, 횡령, 공밀추 등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죄명만 보면 재판이 너무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아쉽게도 항소심 선고 재판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정고단, 사진에는 없지만 고압이 붙어있는 건 1심 재판이고 이렇게 노가 붙어있는 건 항소심 재판입니다. 방청하는 입장에서 1심은 재밌고 2심은 왜 재미없냐면 1심에서는 사건에 대해 상세히 다룹니다.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행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기에 감정이입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사건에 대해 이미 1심에서 많이 다뤘기에 1심만큼 상세히 다루지 않고 1심의 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거나 항소를 기각하는 공장식 선고가 대부분이라 무슨 사건 내용인지 몰라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은 꼭 구형 재판에서 어떤 사건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선고 재판을 봐야 합니다. 이 항소심 선고들도 보긴 봤지만 대부분 자세한 사건 내용 없이 원심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만 해서 패스합니다. 아참, 그리고 요즘 재판 가보면 어떤 사건의 재판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당연히 사기라 생각했는데 사기보다 더 많은 게 있더군요. 그건 바로 약쟁이들입니다. 저 법정에서만 하루에 재판받는 피고인 수를 보십시오. 몇 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더니 요즘 재판 가보면 하루에도 여러 법정에서 수십 명씩 재판받습니다. 안 그래도 과밀 수용 때문에 감방에 쳐넣는 게 어려워서 집유 남발한다는 루머 같지만 팩트인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늘어난 약쟁이들 지분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진짜 땡약 청정국이었는데 SNS라는 공급망으로 인해 땡약 구하기가 너무 쉬워져서 이젠 고등학생들도 구해서 할 정도라니 말 다 했습니다. 저걸 하면 기분이 어떨까 궁금하기는 하지만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평생 입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절대 호기심 나도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본 사람이 주는 술이나 음료 마시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덩어리의 재판으로 와서 이건 덩어리 순서 전에 있는 피고인들입니다. 죄명이 성매달선인데 뒷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려 22명이나 동시에 같은 죄명으로 재판받습니다. 피고인들이 너무 많아 방청인이 들어갈 수 없어서 재판하는 내용은 듣질 못했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알선하다 걸려야 저렇게 많은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재판 끝나고 복도로 나온 피고인 중 한 명이 통화하면서 방금 끝났어. 선고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된다라고 함. 그렇게 22명이 우르르 빠지고 나서야 방청석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덩어리의 재판 차례. 어디 있나 보자. 여기 있구나. 앞에 사람들 재판받는 내용을 봅시다.
40대 남성으로 이미 구속되어 8개월째 감방 생활 중임. 교회에서 캠코더 및 베이스 기타 훔침.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 중임. 피고인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 측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 함. 마지막 할 말 하라니까 A4 3장에 써와서 읽기 시작. 아니 저기요 피고인씨 3장이라고요? 도랏. 늦여름의 끝자락에서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대로 시작해서 뭔 각종 미사여구만 잔뜩 집어넣은 쓸데없는 소리를 함. 칭찬도 A4 3장 분량을 듣고 있으면 그만하라고 욕 나올 텐데 결론은 선처해달라는 말 따위를 3장씩이나 듣고 있어야 하다니. 주저리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으니 듣다 못한 판사가 그거 다 읽으실 거예요? 제출하시면 읽어볼게요 라고 함.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이 말이지. 매번 말하지만 최후 진술은 적당히 깔끔하게 하십시오. 주저리 길게 말해봤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1도 득되지 않아요. 40대 남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임. 항소심 전에 여러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됨. 검사 측은 피해자 한 명과 합의는 됐지만 죄질이 좋지 않으니 항소 기각해달라 함.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부양가족이 있으니 참작해달라고 함. 30대 남성으로 구속자 방에서 수영복 입고 나옴. 1심에서 3년 선고받음. 무슨 명예훼손으로 3년이나 선고받았나 했더니 이 사건은 뉴스 및 기사로도 나왔던 사건으로 의료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건이라고 함. 의정 갈등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직 전공의가 의료계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약 2,900여 명의 신상을 의사 커뮤니티와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임.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의료활동을 하기 어렵게 해코지를 했고 피해자 수가 상당함. 재판이 진행될 때 고개 숙이고 흐느끼는 분도 계셨음. 피해자 측의 변호인도 와서 발언권을 얻고 방청석에서 항변함. 1심에서는 부인했지만 항소심 단계에서는 인정함. 검찰 측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 요청. 피고인은 반성한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함.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구치소 수영복을 입고 나옴. 1심에서 10개월 선고받고 항소함.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됨. 검찰 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음에도 기계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함. 피고인은 마지막 할 말에서 부모님과 같이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데 1심에서 구속되면서 부모님이 급격히 힘들어지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 치료 중이다. 어머니 혼자 식당 운영하시면서 아버지 병간호까지 해야 돼서 집안이 너무나 힘들어진 상황이고 저의 잘못으로 부모님의 인생도 힘들어져서 너무 죄송스럽다.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열심히 살 테니 한 번만 선처해달라 라고 울면서 말함. 아들 재판을 보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면서 혼자 오신 병약해 보이는 아버지도 고개 숙이고 흐느끼고 계심. 부모 얘기 나오면 마음이 약해지는 나로서는 아버지 우시는 걸 보니 마음이 참 좀 그랬음. 진짜 아들들은 폰 관리, 손 관리, 아랫도리 관리 잘못하면 부모님 인생도 망가질 수 있으니 늘 각성해야 함. 40대 남성인데 첫 번째 구형 재판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는 속행 재판이라 내용을 모르겠음. 술 먹고 문자를 보냈고 뭐 어찌어찌 했다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암튼 피고인은 부인하는 취지였고 피해자에게 증인을 요청한다니까 판사가 그렇게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는 것 어때요? 라고 말함. 보통 저런 말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 과정 중에 하는 소린데 판사가 피고인에게 그냥 인정하는 게 어떠냐고. 종용하는 건 처음 받고 저래도 되나 싶었음. 피고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증인 신청을 바란다고 주장하여 다음 기일로 미뤄졌고 다음 기일로 미룬다는 말에서 미세하게나마 짜증난 판사의 표정을 봤음. 그 다음이 우리 덩어리 차례인데 늘 그렇듯 주인공은 나중에 봅시다. 불참.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고 항소함. 술 마시고 폰으로 음품을 시청하다가 야외에서 달달달을 함. 술 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강제추행 전력 있음. 근데 법학과 졸업 후 손해사정사 준비 중 강제추행 공연음까지 한 성욕의 이성을 내던진 법학도라. 이게 뭐냐 진짜. 수천만 원의 비싼 등록금 내줘가며 법대 졸업시켜놨더니 술 처마시고 밖에서 달달달달 하다가 체포. 네 커리어도 와르르 부모님 억장도 와르르. 검찰 측은 벌금 500 유지해달라고 함. 달달맨 역시 A4 건에서 법학도라 배운 티 좀 내려는 건지 각종 있어 보이는 말들 써가며 장황하게 읽기 시작함. 여기가 법정인지 아니면 문과반 발표 시간인지 헷갈리는구만. 오늘 최후 진술은 판사들이 딱 싫어할 만한 말들 잔치네.
아무튼 듣기 지겨운 진술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결국 마지막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로 끝나. 이제 우리 덩어리의 항소심 공판 내용을 봅시다. 2025구 단일 장 피고인 장 피고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거죠. 네, 변호인, 항소 이유 요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양형부당입니다. 피고인 항소에 대한 검찰 측의 답변은 항소에 이유 없다고요. 맞습니다.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대해 특별히 얘기하실 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의사를 부르기로 한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진료 기록을 제출하세요. 내 진료기록부는 이미 항소이유서에 첨부했습니다. 검사 측 말씀하세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의견 진술하세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인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는 죄책감에 끊임없이 되뇌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곧장 정신과를 방문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일어나서 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연찮게도 오늘 재판 당일이 제 생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일날 이렇게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판사님께 이해를 바라고 용서를 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사회 봉사를 하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려 법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치의 사회 봉사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나가신 후 저는 5분 정도 더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처음 잡혔을 때 정신 차렸다면 지금 이런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지는 않았을 텐데 정신 못 차린 대가로 결국 죄수복 입고 재판받으며 본인도 울고 부모님도 울게 만드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는 놈들이나 길거리, 대중교통 등 전국에 있는 카범이들이 법하고 있을 텐데 정신 못 차리다가 우리 집, 내 침대, 집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우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테니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님은 내 편이라지만 적어도 여자 팬 찍다가 걸려서 죄수복 입고 있는 모습은 보여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녀석의 오늘 재판이 당신의 재판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사선 변호인도 쓰고 눈물로 범벅된 최후 진술을 하며 집유 선고를 부탁한 녀석은 과연 어떤 선고를 받았을까요? 녀석의 마지막 재판인 항소심 선고 재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